안녕하세요. 수놓으며 책수다 5번째 영상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코앞에 왔는데요. 바닥에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니 계절의 변화가 실감이 납니다. 예전에는 계절의 변화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변화하는 계절을 최대한 느끼고 싶어서 변화하는 나무들과 높아진 하늘과 바람의 온도를 깊이 느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건 나이가 드는 증거일까요? 네, 이렇게 점점 쌀쌀해지는 계절에 어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천선란 작가님인데요. SF 소설을 많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SF와는 다른 그리움이 가득 묻어나는 SF를 쓰셔서 이 가을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에 천선란 작가님의 작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천선란 작가님의 작품을 읽게 된 건 어떤 물질의 사랑이었는데요. 읽은 것이라기보다는 자수를 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내내 쓸쓸한 기분이 들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SF는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차갑거나 거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천선란님의 책은 너무 지금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오히려 미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먼 과거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서 저한테는 묘한 느낌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천선란님의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이 계절과 어울리는 느낌도 있지만 최근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라는 책이 발간되었기 때문인데요. 거기 박정민 배우님께서 추천사를 쓰셨어요. 거기서 천선란의 공상은 땅바닥의 척부터 현실보다 현실같이 끈적거린다 라고 쓰셨습니다. 네, 저만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작가님에게 SF는 그 과학의 발전은 그저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선란 작가님은 2019년도에 천개의 파랑으로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수상하였어요. 그 책이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그 해의 전체적인 심사평을 보면 캐릭터나 스타일 등에서 기존의 장르 SF를 따라가기보다는 주류 문학에 습작을 해온 응모자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보아서 SF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시기점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제는 사실 SF를 딱히 장르 문학이라고 분류하기보다는 기존 문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소설의 세계가 더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독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지기도 했지만 SF가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현실의 이야기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젊은 작가들이 SF를 많이 차용하는 것은 불안한 미래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SF는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는 SF 소설을 통해 더 큰 우주로 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재와는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SF 하면 우주선이나 광활한 우주가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SF들은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환경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SF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환경 문제와 차별에 관한 문제들이 소설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현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구가 힘들어하는 걸, 과학의 발전으로 지구가 힘들어하는 걸 우리는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로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인간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많은 SF 소설들을 통해 경고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 문제들을 써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 문제와 차별이 SF라는 장르와 잘 어울려서 많은 젊은 작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선란 작가님은 최근 발간하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라는 책에서는 좀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제 흔한 장르물이 된 좀비가 천선란 작가님을 통해 재해석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최근에 본 28년 후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비가 등장하면 흔히 기대하는 장르적인 클리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클리셰를 즐기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클리셰가 없어서 또 좀비물이라고 하기엔 오히려 성장 영화의 형태를 가지고 왔고
그 안에 인간의 존엄과 죽음, 안락사 등의 죽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끌고 와서 관객들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필연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스토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좀비 장르물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건 어쩌면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천선란님의 책을 보면서 그 28년 후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났는데요.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었고 비슷한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책은 연작소설입니다. 장편소설이 아닌 3편의 조금 긴 단편들이 엮여 있어요. 시대는 모두 근미래. 첫 번째 이야기는 좀비 바이러스가 지구에 퍼져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에 탄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픈 가족과 함께 있어서 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치병에 걸려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와중에 좀비 사태를 맞은 동성 부부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대는 겹치기도 하고 그들은 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엮여 있지는 않는데요. 단지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사회적 약자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설에서는 엔지니어와 과학자의 자격으로 이주 우주선에 탄 무코와 옥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센터에서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그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깊이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 중 한 명이 좀비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인공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코라는 인물은 징균학자로 나오는데요. 무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좀비 사태가 터지면 그건 곰팡이의 짓이라고 봐. 이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족을 손쉽게 분해하는 방법. 인간이 인간을 먹어서 서로를 분해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왜 인간만 먹을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는 거야, 곰팡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천선란님이 왜 좀비를 차용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원래 작가님은 좀비물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즐겨보는 그 좀비 콘텐츠들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비의 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고 작가님은 말했어요. 작가님은 좀비에게 쫓기고 물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감정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좀비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홀로 남은 인간들의 고독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에게 좀비물은 공포보다는 슬픔이 더 큰 장르였고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해피엔딩이 없는 장르라고 책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천선란 작가님의 감정과 생각들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SF 좀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실린 글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에서는 그들이 현재 있는 곳은 새로운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 아닌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 그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과거, 지구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보호자이자 사랑의 시작이어야 하는 부모에게 학대받은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는지,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삶이 우주선에서의 짧은 시간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게 좀비물인가 싶은 느낌이 들게 너무 느린 전개였는데요. 현재와 과거가 자꾸 섞이고 거기에 또 함께 지냈던 다른 친구의 녹음된 메시지가 마치 나레이션처럼 사이사이에 끼면서 소설의 흐름은 아주 느려집니다. 어쩌면 갇혀있던 우주선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좀비물은 에어리언 같은 영화의 느낌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도망칠 수도 없는 우주선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괴물로 바뀌는 장르는 엄청난 공포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공포감 없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홀로 남아있는 주인공의 쓸쓸함과 처연한 감정만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천선란님이 쓰고 싶었던 작가님만의 좀비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에서는 우선 이야기의 시점이 몇 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거동은 물론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엄마와 함께 사는 소녀 이야기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좀비 사태가 터진 후 서로 헤어진 건지 그 소녀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편지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은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은미는 자폐를 가진 딸이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질러서 그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수송 차량에 탑승하지 못합니다.
내 이야기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엄청난 재난의 사태에서도 결국 차별받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니 오히려 평화로울 때보다 자신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약자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자신들도 같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이런 설정에서 천선란 작가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았는데요. 선뜻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시작에 카카포라는 새가 등장합니다. 어떤 새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검색해 봤는데요. 카카포라는 새는 뉴질랜드에 사는 날지 못하는 멸종위기의 앵무새라고 합니다. 그 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애니메이션이 떠올랐는데요. 거기서 앵무새 군단이 나오는데 딱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들 중에 왜 카카포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검색 내용을 보다가 카카포는 멸종위기라서 보호개체인데 곰팡이균 때문에 다시 멸종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짧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첫 소설에서 무코가 말했듯이 인간도 곰팡이라고 할 수 있는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멸종위기를 겪게 된다는 걸 카카포를 통해 말해준 것일까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서 앵무새 군단이 등장했던 이유도 제국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였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카카포가 소녀와 대화하면서 인간의 잘못들을 지적해줍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좀 더 특별하다는 듯 말하는 인간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흔히 특정 종의 멸종위기를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 위기는 인간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멸종위기의 종이 동물들에게서 인간에게 넘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선란 작가님은 천개의 파랑에서도 인간들에게 착취당하던 동물들이 어느 순간 생존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에서는 동성부부가 등장합니다. 네, 그들이 사는 근미래에서 그들은 겨우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부부 혼인신고는 가능하지만 수리는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천선란 작가님은 이러한 성소수자의 불평등도 과감하게 이 좀비 이야기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또한 이 부부 중 한 명이 불치병에 괴로워하다가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묘하게 또 최근에 본 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안락사라는 주제는 앞에 말했던 영화 28년 후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현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안락사는 중요한 화두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설까지 읽은 후 저는 이 연작소설의 구성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작소설이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탄생과 연관된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정할 수 없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닌데 그런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 이유 없이 학대를 받아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 고통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그들은 그래도 숨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서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 쉽게 가족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삶이 고통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비록 그 와중에 좀비 사태가 발생하여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만 그들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비록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살지, 누구를 사랑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나를 잃지 않는 선택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둘이 사랑을 지켜냈고 모두가 지구를 떠난 곳에서도 마지막까지 서로의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 험난한 길을 뚫고 수조 속에 있던 거북이를 바다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시 지구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 연작 소설에서는 태어남과 살아남, 죽음이 모두 순차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두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들 속에서 천선아님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좀비라는 소재로 풀어낸 것이 아주 천선한 작가님다웠던 것 같습니다. 좀비라는 게 좀 허무맹랑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소설을 보면서 진짜 인류가 멸종하려면 이런 바이러스가 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포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카카포는 생존에 아주 취약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공포를 느끼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카카포와 대척점에 있는데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른 종들을 짓밟는 행위들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만한 인간들이 결국은 다른 종들보다 더 비참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멸종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전혀 비현실적인 상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천선란 작가님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작가님의 스타일을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미래의 이야기들도 마치 다녀온 것 같은 그리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기한 느낌을 가지게 하면서도 그 안에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메시지들이 워낙 강렬해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워낙 정해진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야기 그 자체 혹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나고 싶다는 기대, 제가 소설에서 찾는 순수한 즐거움은 조금 반감되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건 천선란님의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의 메시지에 혼이 나느라 집중하지 못한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반성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책이 최근 책이라서 이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같이 읽은 천선란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천개의 파랑도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설은 경마용으로 개발된 기수 휴머노이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근미래에는 사람 기수가 말을 타는 대신에 기수 휴머노이드가 탄 경주마들이 경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그런 기수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 휴머노이드 칩이 잘못 장착되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우연들이 우리의 삶과 이미 닮아 있다고 봅니다. 공장에서 경마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후에 콜리라고 불리게 될 이 휴머노이드는 하늘을 보며 자신이 아는 단어를 모두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1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건 단편적인 숫자 1000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후에 부서진 자신을 고쳐주고 인간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돌봐주는 인간들을 겪게 되면서 자신이 아는 1000개의 단어는 모두 하늘과 같은 느낌이고 자신이 겪은 사람들 또한 그 하늘과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것을 품고 있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아는 모든 단어 1000개만큼 그들은 다양하다는 것이겠죠. 소설은 앞에 이야기했던 책에서처럼 다름을 끌어안습니다. 기수 휴머노이드에 학습 휴머노이드 칩이 장착된 콜리 또한 다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콜리를 고쳐주는 우연재의 언니 은혜는 질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 미래에는 돈만 있으면 휠체어 대신 인공다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건 그저 다름일 뿐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시선, 차별 등을 콜리와 연재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콜리의 파트너 말인 투데이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경주마의 삶을 묘사하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간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투데이를 살리려는 아이들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돕는 어른들이 있는 한 결코 절망스럽지만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1000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은 제목에 파랑이 들어가서이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도 희망의 파랑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라는 책이 좀 암울한 느낌이었다면 이 책에서 그려내는 근미래는 그래도 좀 희망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면 말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처럼 인간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천선란 작가님의 소설은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조금은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비 사태가 좀 가까운 미래라면 좀 무섭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 인간들이 자연과 함께 다른 동식물들과 함께 화해하지 않는다면 더 당겨질 미래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어쩌면 이 소설들은 얼마 뒤에 미래를 예언한 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의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